안녕하세요. 미서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이하영 작가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입니다.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하영 작가는 젊은 날의 가난과 뜨거운 노력을 진정한 부와 성공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극적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내 삶에 대한 확신이었다고 합니다. 한겨울 방 안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가난했던 흙수저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이루게 된 의사이자 인생 멘토로 꿈과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그가 인생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부와 행복을 펼쳐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의 성공은 이미 20살에 상상하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미래에 대한 알미, 꿈을 현실로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핍, 두려움, 가난으로 각인된 무의식을 풍요, 감사, 부로 송두리째 바꾸어 인생을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어 합니다. 책 내용 중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3가지와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부는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곧바로 실행하느냐는 독자의 몫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적용점을 찾아보세요.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나는 20살에 잘 다니던 포항공대를 그만두고 재수생이 되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연극반 동아리에 정신과 의사 역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연극이 끝나도 그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지요.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비도 거의 들지 않고 기숙사비도 저렴한 학교에 들어가서 무척 대견해 하셨지요. 당시 공과대학은 포카서였습니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순으로 대학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곳에 입학한 나는 어머니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나 역시 학창시절을 선물로 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지요.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나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선택한 길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가 참 대단합니다. 수중에는 몇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했어요. 재수를 결심했지만 돈이 없었고 책도 없었습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돈도 벌어야 하고 책과 참고서도 사야 했으며 당장 고시원도 구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다닌 독서실이 보였어요. 그곳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 18만 원에 밥까지 주는 고마운 고시원이었지요. 다음 날 눈에 보이는 전봇대마다 가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봇대마다 빼곡이 과외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나의 삐삐 번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는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국제시장은 없는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못 구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수술복을 2벌 샀습니다. 위아래로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색이 바랜 청록색의 수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재수를 했어요. 나는 추리닝을 입지 않았습니다. 재수하면 떠오르는 그 옷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3년의 학창시절을 보낸 독서실 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내가 종종 떠오릅니다. 고시원에서 4시 50분에 일어나 책을 펴고 공부했습니다. 아침밥이 나오는 7시가 되면 조그만 휴게실에 앉아
김치와 계란 후라이,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 앉아 1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점심 먹을 돈은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과외를 하러 갔습니다. 고3 학생을 가르치며 나도 공부했어요. 재수한다는 말은 도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을 과외하며 같은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독서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재수 3수생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세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전문의 시험 준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러고는 수학의 정석을 펼쳤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삶에 대한 믿음, 10년 뒤 펼쳐질 의사의 모습이 나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습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 미래를 알 수 없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은 기억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는 내면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입니다.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꾸었던 삼성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석 심리학자의 대가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 있으면 늘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 비롯됩니다. 가난한 일상이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된 생각, 관념은 또다시 가난의 조건과 환경을 펼쳐냅니다. 그 가난은 사실 자신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면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관념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알미, 가난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입니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됩니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 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서울숲에 지어진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서울숲 한가운데 우뚝 선 멋진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나는 그때 마음속 깊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당시 강남에 개원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억 원의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 35세에 나의 자산은 빚 10억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카드 한 장과 몇만 원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20살의 내가 생각났습니다. 손에 쥔 몇천 원의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의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집니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 3가지.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다시입니다.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입니다. 질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입니다. 나 역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질문합니다. 이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20살 때부터 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28년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인생 질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 하는 생각의 힘을 가지게 합니다. 상식에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길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내 생각은 나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 세상에 적합한 나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고 질문하세요.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다름이 많아질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집단화될 때 그것을 관습이라 부릅니다. 대중은 관습 속에 살아갑니다. 그 관습 속에서 대중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대중은 원래, 그냥, 당연, 원그당의 당원이 되어 철저히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위자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인 양 아무 사유도 없이 따르고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그래, 그냥 그래, 당연히 그래. 대중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당연함을 다시 보는 시선이 없습니다. 원그당에 세뇌된 자신을 바라볼 수 없어서입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그당을 탈퇴하고 대중과 멀어지세요. 대중과 멀어짐 속에서 비로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 갈 때 부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대중과 다른 삶을 살아라. 적어도 3가지는 꼭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람보르기니를 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자문해 보세요.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부자가 되면 그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대중과 다른 3가지입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실천해 보세요. 첫째, 기록하라. 나는 항상 씁니다. 메모하고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당신이 카톡을 보내는 것처럼 나도 카톡을 보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와 수다를 떨지만 나는 나에게 생각을 보냅니다. 문득 책에서 읽은 문구를 보내고 그 문구로 얻은 지식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반짝이는 키워드를 보내기도 하고 밑줄 친 문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기 힘든 글은 노트북이나 블로그, 브런치에 남기기도 합니다. 산책하거나 명상을 할 때도 기록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칠 때도 기록합니다. 번쩍 떠오른 생각이 아까워 그것이 휘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장되며 지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성장의 원천입니다. 축적, 확장, 기억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듯 자신에게도 보내보세요. 둘째, 명상하라. 현실이 시끄럽고 삶이 번잡할 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고 폐 깊숙이 들어오는 들숨과 배 안쪽에서 나가는 날숨을 느껴보는 겁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3분만 그 호흡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 3분이 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임계점을 넘길 때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와의 만남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나와의 조우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아니라 나의 호흡을 일으키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와의 만남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3분간의 호흡 명상이 익숙해지면 또 다른 눈이 생깁니다. 바로 명상하는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뒤에서 혹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일상에서도 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될 때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로 당신의 수호천사이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대중은 이 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대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이가 부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부자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수호천사가 우주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움직여라. 하루 최소 30분 움직이세요. 운동해도 좋고 산책해도 좋습니다. 늘 걷던 길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돌아 퇴근해도 좋습니다. 내리던 정거장이 아닌 그 전에 내려 걸어도 좋습니다. 집 앞 운동장을 10바퀴 뛰어도 좋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보다 가치 있는 자기계발은 운동입니다.
건강을 망쳐가며 자기 개발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랜 시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세계적 기업과 대학에서 동기부여 강의를 하고 있는 토마스 C. 콜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운동 횟수에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부자 중 76%는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23%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4회 필라테스를 하고 주말마다 조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골프를 하고 일주일에 반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일상을 살펴보세요. 움직일 때 몸은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운 느낌이 마음의 무게까지 줄여줍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유쾌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지금이 즐거우면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즐거움은 일상이 되고 운동은 습관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며 운동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즐거움의 무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무의식이 즐거우면 긍정의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놀라운 영감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성공 아이템은 이 과정에서 생깁니다. 몸을 움직여야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쓰고 명상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 꾸준함 속에 일상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바뀔 때 나의 삶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이세요.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대중과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대중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수학을 잘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수학 과외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못했지요. 하지만 수학 성적은 늘 좋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내가 잘하는 방식과 못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어느 순간 막혔는데 그러면 내가 약한 방식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보면 어느새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고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지요. 정답을 찾은 뒤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이 수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타인지 학습은 나는 30년 전 스스로 하고 있었지요.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닌 교과서를 보는 나를 보는 시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성적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 시선이 성적을 높이는 메타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메타인지는 졸업 후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체급을 높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높아질 때 위치가 높아진다. 강연을 마치고 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돈이 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 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 체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소통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바로 자신의 체입니다.
그 채를 얼마나 넓게 볼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대중의 채는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의 채는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채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입니다. 조그만 링에서 하는 아마추어 경기냐,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프로 경기냐의 차이는 이 채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인생 밑바닥부터 시작했지요. 밑바닥, 아니 지하 단칸방부터 올라온 나의 시선의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나의 체급이 올랐듯이 당신의 체급도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 시선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